아침 햇살이 낡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부유하는 먼지들을 금가루처럼 반짝이게 했다. 나는 밥상머리에 허리를 굽히고 앉아 갓 지은 밥의 김을 호호 불어가며 식히고 있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 등은 굽고 손가락 마디는 울퉁불퉁 튀어나왔지만 오늘만큼은 내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만 했다. 내 앞에는 참기름 냄새를 고소하게 풍기는 밥과 노란 단무지, 푸른 시금치, 붉은 당근, 그리고 곱게 붙여낸 계란 지단이 놓여 있었다. 하나뿐인 손주 녀석, 진우에게 줄 김밥을 싸기 위해서였다. 훈련소에 들어간 지 이제 갓 100일이 지난 녀석. 어미아비도 바쁘다는 핑계로 면회 한번 못 갔다 하니 이 늙은 하랩이라도 나서야지 별 수 있나. 나는 주름진 손으로 김 위에 밥을 얇게 폈다. 손가락에 밥풀이 달라붙을 때마다 물을 묻혀가며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재료들을 올렸다. 이 녀석, 어릴 적부터 내 김밥을 제일 좋아했지. 소풍 가는 날이면 꼭 하레비표 김밥을 싸달라고 어찌나 졸라댔는지. 그 작던 아이가 어느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다니. 세월 한 번 참 빠르다. 김밥을 마는 내내 나는 진우 녀석의 얼굴을 떠올렸다. 입대 전날 머리를 짧게 깎고 와서 어색하게 웃던 그 모습. 할아버지, 저 잘하고 올게요. 씩씩하게 말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져 있던 착한 내 손주. 시선이 저절로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으로 향했다. 육균이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철모를 눌러쓰고 있는 젊은 날의 내 모습이었다. 사진 속의 나는 지금의 진우보다도 더 어린 나이였다. 그 시절, 나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손주였겠지.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나도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던 밤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군복 입은 젊은이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더 짠해진다. 사진 옆에는 다른 사진이 하나 더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 내외와 그 옆에 경례 자세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내 손주. 바로 내 자랑스러운 손녀, 수연이의 임관식 사진이었다. 우리 수연이,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 온다. 여자애가 무슨 군인이냐며 주변에서 모두가 말렸지만 기어코 사관학교에 들어가 별을 달고야만 대단한 녀석. 지금은 나라의 큰 별이 되어 이 늙은 하레비는 감히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사람이 되었다. TV 뉴스에 가끔 나오는 모습을 볼 때면 저게 내 손녀가 맞나 싶어 눈을 비비곤 한다. 수연이는 늘 바빴다.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명절에도 제대로 집에 오지 못했다. 나는 그런 손녀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이 늙은이가 괜히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래서 수연이에게는 진우 면회 간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싸고 있을 뿐이었다. 김밥 10줄을 정성껏 싸서 플라스틱 통에 담고 과일 몇 개를 따로 챙겨 보자기에 쌌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깨끗하고 덜 낡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옷은 낡았지만 부끄럽지 않게 보이고 싶었다. 우리 손주 기죽이는 하레비가 될 수는 없으니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밖을 나섰다. 집 앞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내 인생처럼 낡고 해져 있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시 시외 버스터미널로 가서 한참을 달려야 하는 먼 길이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힘든 여정이겠지만 내 마음은 이미 손주를 만날 생각에 부풀어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시외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겨우 창가에 자리를 하나 잡고 앉았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춰 섰다.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어린 아기를 업고 다른 한 손에는 무거운 짐 가방을 든 젊은 엄마가 힘겹게 버스에 올랐다. 아기는 낯선 환경에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버스 안에 몇몇 사람들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혀를 찼다. 젊은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댁, 이리 와서 앉아요. 아닙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기까지 데리고 서서 가려고 어서. 나는 그녀의 등을 떠밀어 내 자리에 앉혔다.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다. 아기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기의 눈을 마주치며 내 주름진 양손을 펼쳐 보였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나비 모양을 만들었다. 훨훨 나비가 날아간다. 내 어설픈 손짓에 울던 아기가 순간 울음을 뚝 그치고는 동그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다시 한번 손가락 나비를 훨훨 날려 보였다. 그러자 아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더니 이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버스 안에 삭막했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젊은 엄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내게 고맙다고 했다. 나는 그저 인자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고단한 여정에 작은 기쁨을 주었다. 버스에서 내리고 다시 부대 앞으로 가는 마을버스로 갈아탔다. 차창밖 풍경이 도시의 빌딩 숲에서 점차 푸른 논밭과 야트막한 산으로 바뀌고 있었다. 군부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심장이 조금씩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손목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낡고 다른 군용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가죽끈은 헤어져 갈라졌고 유리 표면에는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춰 늘 4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를 왜 차고 다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내게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진 물건이었다. 문득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수연이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던 날, 그 녀석은 첫 월급을 탔다며 내 손에 이 시계를 쥐어주었다. 할아버지 선물이에요. 할아버지 군인이셨을 때 차던 거랑 비슷한 걸로 골랐어요. 아이고, 이 비싼 걸 뭐 하러 내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제가 할아버지께 드리는 첫 선물인걸요. 항상 차고 다니셔야 해요. 알았죠? 그렇게 말하며 웃던 손녀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다. 이 녀석, 제 용돈 쓰기도 바빴을 텐데 이 늙은이를 위해 월급 전부를 썼겠지. 나는 시계에 긁힌 표면을 나직이 쓸어보았다. 시계는 멈췄지만 그 안에 담긴 손녀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내 손목에서 똑딱거리며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정류장은 맹호부대 앞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드디어 도착했다. 나는 보자기에 싼 김밥통을 고쳐 안고 버스가 멈추기만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버스에서 내렸다. 저 멀리 육군 맹호부대라는 글씨가 새겨진 거대하고 위압적인 부대 정문이 보였다. 나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다. 내 평생의 자랑이자 사랑인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마을버스에서 내리자 늦가을의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바람을 막으려
낡은 외투의 옷깃을 여몄다. 저 멀리 맹호부대라는 글자가 새겨진 거대한 아치형 정문이 보였다. 그 위용 있는 모습에 나는 잠시 주눅이 들었다. 내가 젊었을 적 군대는 저렇게 크고 번쩍거리지 않았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나는 손에 든 김밥 보자기를 고쳐들고 천천히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곧 진우 녀석을 볼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고단했던 여정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위병소는 생각보다 더 삼엄했다. 날카로운 철조망이 쳐진 높은 담장, 차갑게 번득이는 CCTV 카메라, 그리고 총을 맨 차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젊은 병사들. 나는 그 앞을 서성이다가 위병소 안쪽에 작은 창문으로 다가갔다. 안에는 병사 서너시 있었는데 그중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병사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의 군복에 달린 뱀 3마리가 꼬인 모양의 병장 계급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두드렸다. 저기 어르신, 그 병장은 귀찮다는 듯 고개만 까딱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낡고해진 내 옷차림, 검버섯이 핀 내 얼굴, 그리고 손에 들린 촌스러운 보자기까지. 그의 눈빛에는 아주 찰나였지만 분명한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웃어 보였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박진우 이병, 면회를 좀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내 말에 황 병장은 하품을 쩍 하고는 말했다. 박진우 이병이요. 면회 신청 사전에 하셨습니까? 사전 신청 아니요.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손주 녀석 얼굴이 보고 싶어서 먼 길을 왔습니다. 사전 신청 없으면 면회 안 됩니다. 할아버지, 그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녀석 할애비인데. 할아버지든 누구든 규정은 규정입니다. 요즘은 다 전산 시스템으로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면회가 가능합니다. 모르셨어요. 그는 나를 세상 물정 모르는 무지한 늙은이 취급하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그런 절차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시절에는 그저 찾아가면 다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소. 나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러자 황 병장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위병소 안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덩달아 킥킥거렸다.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할아버지, 저희가 사정 봐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는 내 손에 들린 보자기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건 뭡니까? 설마 음식 싸우신 겁니까? 아, 예.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김밥을 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잘랐다. 아이고, 할아버지, 요즘 애들이 이런 거 먹는 줄 아세요. PX 가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요. 다 상해서 버릴 텐데 뭐 하러 힘들게 싸우셨어요. 그의 말에 나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조롱 섞인 말 한마디가 새벽부터 손주를 생각하며 김밥을 말던 나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하찮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손에 들린 김밥통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러니 병장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간청했다.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주시오. 박진우 이병에게 할애비가 왔다고 연락이라도 좀... 진짜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황 병장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위병소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와 내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의 위압적인 모습에 나는 저절로 뒷걸음질 쳤다. 제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돌아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위병소 주변에 크게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다른 병사들과 간부 몇몇이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나는 순식간에 규율도 모르는 채 때를 쓰는 이상한 노인네가 되어버렸다.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평생 이토록 모멸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도, 폐지를 주워 팔며 가난하게 살 때도 나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비참해서 숨고 싶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문 채 그저 황 병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젊고 오만한 얼굴 위로 내가 지켜내고자 했던 조국의 모습이 겹쳐지며 흐려졌다. 내가 지킨 나라가 이제는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하찮게 내치는 곳이 되었단 말인가. 황 병장은 나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인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게 진작 가셨으면 좋잖아요. 추운데 고생하지 마시고 어서 댁으로 가세요.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하고는 휘파람을 불며 위병소 안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다. 차갑고 단단한 철문이 내 앞에서 굳게 닫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손에 들린 김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진우 녀석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나의 소박한 희망은 저 차가운 위병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다. 찬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다. 이번에는 옷깃 사이가 아니라 텅 비어버린 내 마음속으로 직접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힘없이 몸을 돌렸다.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더 멀고 춥게만 느껴졌다. 나의 따뜻했던 희망은 저 차가운 위병소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나는 쫓겨나듯 위병소 앞에서 물러났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정류장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었지만 그곳으로 향할 수가 없었다. 이대로 돌아가면 내 평생 이토록 시리고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만 같았다. 손주 녀석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한단 말인가. 할애비가 못나서 너를 만나러 오지 못했다고 해야 하나. 나는 위병소가 마주 보이는 길가에 낡은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김밥통이 유난히 무거웠다. 그 안에는 내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갈 곳 없는 짐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저 멍하니 굳게 닫힌 부대의 철문을 바라보았다. 늠름한 군인들이 드나들고 높은 지위의 장교들을 태운 듯한 검은 차들이 경례를 받으며 유유히 그 문을 통과했다. 나는 그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된 보이지 않는 벽 바깥의 이방인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내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다. 찬바람에 어깨가 시려왔다. 나는 외투를 더 깊이 여몄지만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길이 없었다. 이제 정말 가야 하나. 체념이 고개를 들 무렵이었다. 여릇은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내 앞에 섰다.
고개를 들어보니 위병소 옆 작은 편의점의 주인으로 보이는 인상 좋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다. 여기서 한참을 앉아 계시길래요. 날이 추운데 이거라도 한잔 하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그는 내 손에 캔커피를 쥐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저 고맙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는 게 전부였다. 따뜻한 온기가 언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편의점 주인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차마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내 초라한 행색과 손주를 보러 왔다. 문전박대당한 내 처지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다.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돼서요.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애고, 날도 추운데 어서 잘 해결되셔야 할 텐데요 라며 내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가게로 돌아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울컥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늘 내가 만난 2명의 젊은이, 한 명은 오만과 권위로 나를 짓밟았고 다른 한 명은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나를 위로했다.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곳이다. 나는 캔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지만 가슴속의 응어리는 더욱 단단하게 뭉치는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만 하는가. 차갑게 식어버린 김밥통을 내려다보았다. 이걸 다시 들고 그 먼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 그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였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다. 이것은 단순히 손주를 못 본다는 아쉬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문제였다. 나는 내 평생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늙었지만 초라해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오늘 나는 힘없는 늙은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젊은이에게 내 인생 전체를 모욕당했다. 나는 품 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은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고 버튼은 닳아서 숫자가 잘 보이지도 않았다. 딸아이가 쓰던 것을 물려받아 전화하고 받는 용도로만 겨우 사용하는 물건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보호 필름 아래 넣어둔 작은 종이를 꺼냈다. 시력이 나빠져. 중요한 번호들은 이렇게 적어두고 다녀야 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번호를 바라보았다. 자랑스러운 내 손녀, 수연이의 번호였다. 나는 이 번호로 단 한 번도 먼저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었다. 항상 수연이가 먼저 내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그 아이의 앞길에 혹시라도 내가 걸림돌이 될까봐 늘 조심했다. 별을 탄 장군이 된 손녀에게 다 낡아빠진 시골의 할애비는 그저 조용히 응원만 해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약속을 깨야만 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이것은 확인이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이 나라가, 내 자랑스러운 손녀가 헌신하고 있는 이 군대라는 조직이 정말로 나 같은 늙은이를 이토록 가혹하게 내버리는 곳인지 나는 그 답을 들어야만 했다. 나는 천천히 한 숫자 한 숫자 정성을 다해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뚜루르, 뚜루르. 위병소 안의 황 병장이 창문 너머로 나를 보며 동료들과 무어라 수군거리며 낄낄대는 모습이 보였다.
저 영감,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나 하는 비웃음일 것이다. 편의점 주인은 가게 안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네, 김수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 강한 힘이 느껴지는 내 손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수연아, 할아버지. 내 목소리를 알아들은 수연이의 목소리가 놀람으로 살짝 높아졌다.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수연아, 할애비 괜찮다.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정말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아니다. 괜찮다니까. 우리 손녀는 바쁘지 늘 나라 일로 고생이 많아. 나는 수연이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애써 다른 말을 꺼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 서린 깊은 실망감까지는 감출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시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연이의 다그침에 결국 나는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별일 아니다. 그냥 내 손주놈, 진우 얼굴이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말을 흐렸다. 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잘 안 됐구나.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구나. 내가 절차를 잘 몰라서. 다음에 다시 와야 할 것 같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그저 내 잘못인 것처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수연이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어디시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아, 부대 앞이다. 이제 막 버스 타려고. 거기 꼼짝 말고 그대로 계세요. 아시겠죠?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꼭 거기 계세요. 수연이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금방 가겠다니. 서울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먼데. 그저 나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품 안에 넣고 벤치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전화를 걸고 나니 오히려 허탈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손녀에게 어리광을 부린 꼴이 되어버렸다. 이제 어찌 될까? 바쁜 내 손녀가 정말 이곳까지 올 리는 만무하고 아마 부대에 전화한 통쯤 넣어주겠지. 그러면 저 오만한 황 병장이 마지못해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 줄지도 모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동정은 받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 나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수연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나는 결국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다. 내 의지가 아니었다. 그저 딸보다 더 무서운 내 손녀의 그 단호한 목소리를 차마 거역할 수가 없었을 뿐이다. 나는 그렇게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했다. 수연이와의 통화가 끝난 후 나는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다.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맹랑한 손녀 녀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단호하게 울렸다. 나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늙은이의 헛된 기대일 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몸은 마치 보이지 않는 명령에 묶인 것처럼 벤치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시간은 더디게, 아주 더디게 흘러갔다. 해는 서서히 산 너머로 그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하늘은 붉은 빛에서 보랏빛으로, 다시 짙은 군청색으로 물들어갔다.
위병소의 조명등과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며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은 간데없이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내 주위로 사람들이 무심히 스쳐 지나갔다. 퇴근하는 부대 소속 군무원들, 저녁거리를 사러 나온 동네 주민들, 그들의 눈에 낡은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나는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위병소의 병사들도 교대를 했다. 오만하던 황 병장은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낄낄거리며 막사로 돌아갔다. 새로 근무를 서는 병사들은 나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그뿐이었다. 아마도 이상한 노인네가 계속 앉아있다는 말을 인수인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의 무관심은 황 병장의 노골적인 경멸보다 더 아프게 내 마음을 핥히었다. 나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차가운 금속 벤치에 한기가 얇은 외투를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김밥통을 쓸쓸히 내려다보았다. 이미 온기는 모두 사라지고 딱딱하게 식어버렸을 것이다. 이걸 먹이겠다고 새벽부터 설쳤던 내 모습이 어리석게만 느껴졌다. 나는 품 안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아니, 안 된다. 가뜩이나 바쁜 아이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는 없다. 어쩌면 수연이는 그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방 가겠다고 말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이 늙은 하레비 하나 때문에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여기까지 달려올 리가 없지 않은가.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이다. 마음 한편에서 회의감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나는 괜한 짓을 한 걸까? 차라리 모욕을 당했을 때 조용히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야 했다. 그랬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비참하게 헛된 희망에 매달려 있지는 않았을 텐데. 기다림이 길어지자 온갖 상념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젊었을 적 전쟁터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포탄이 쏟아지는 참호 속에서 나는 기약 없는 아침을 기다렸다. 언제 적의 총알이 날아와 내 심장을 꿰뚫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나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때의 기다림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기다림은 무엇인가? 고작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는 소망, 짓밟힌 내 명예를 되찾고 싶다는 부질없는 욕심 때문에 나는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청승을 떨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 순간부터 이미 과거에 박제된 화석일 뿐인지도 모른다. 빠르게 변해 가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낡은 가치관과 자존심에 얽매여 있는 고집불통 늙은이. 황 병장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바로 그러했을 것이다. 저녁 6시가 되자 부대 안에서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뚜렷하고 장엄한 그 소리. 젊은 시절 매일같이 듣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리도 서글프게 들리는지. 나팔 소리는 마치 당신은 이제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진우 녀석의 얼굴을 떠올렸다. 지금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고된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에서 땀을 식히고 있을까? 하레비가 바로 이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겠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어르신, 아직도 안 가셨어요. 편의점 주인이 가게 문을 닫으려다 말고 나를 보고는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컵이 들려 있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속이 좀 풀릴 겁니다. 아이고, 신세만 져서 어떡합니까? 무슨 신세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만 들어가 보시는 게. 그는 말을 흐렸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 역시 그것을 알았다. 그때였다. 마지막 버스 출발합니다. 집에 가실 분들 어서 타세요. 멀리 버스 정류장에서 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버스를 놓치면 오늘 밤 나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은 나의 희망에 내려진 마지막 통첩과도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편의점 주인도 위병소의 병사들도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버스를 향해 몇 걸음 옮겼다. 어서 타야 한다. 이 부질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내 초라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버스 문 바로 앞까지 걸어갔다. 차장은 나를 보고 기다려 주었다. 나는 버스 계단에 한쪽 발을 올리려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부대 정문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거대하고 차가운 철문, 그리고 그 너머에 있을 내 손주와 내 손녀.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게 울렸다. 그것이 그저 예의상 한 말이었을까 하니 내 손녀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 아이는 한다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아이였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나는 버스 계단에서 발을 내렸다. 그리고 차장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안 타요. 차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문을 닫았다. 버스는 매연을 내뿜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다시 벤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편의점 주인은 혀를 차며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위병소 병사들은 미친 영감 취급하며 고개를 돌렸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얇은 외투를 더욱 단단히 여몄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내 손녀의 그 한마디에 대한 늙은 하레비의 마지막 믿음뿐이었다. 나는 춥고 외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아까보다 더 평온했다. 나는 내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이 기다림의 끝을 보기로 결심했다. 이 황혼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이 깊은 절망일지 아니면 기적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나는 그저 묵묵히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에서 내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상으로 차기 군단급 연합훈련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딱딱한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문장이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참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 육군제 55 보병사단장, 소장 김수연에게로 향했다. 나는 턱을 괜 채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훈련의 효율성, 병력 운용, 보급 문제, 머릿속이 복잡한 전술 지도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그때 내 군복 주머니 안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회의 중 사적인 통화는 절대 금물이지만 나는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액정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할아버지였다. 평생을 통틀어 할아버지가 나에게 먼저 전화를 거신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것도 항상 내가 받지 못하면 용건이 있다는 메시지 하나 없이 조용히 끊으셨다. 그런 할아버지가 이 평일 대낮에 전화를 거신 것이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얌시만 실례하지. 나는 딱딱하게 말하고는 참모들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나는 복도 끝 창가로 가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할아버지, 저 수연이에요. 웬일이세요? 수연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할아버지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고 그 안에는 억지로 감추려 애쓰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니다. 수연아, 할애비 괜찮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거짓말. 우리 할아버지는 절대 내게 그냥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다. 특히 내 일을 방해할까봐, 내 시간을 뺏을까봐 평생을 노심초사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 지금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내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시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 다그침에 수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진 할아버지의 말. 별일 아니다. 그냥 내 손주놈, 진우 얼굴이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안 됐구나.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구나. 거기까지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진우가 있는 맹호부대. 할아버지가 지금 그곳에 계신다는 말이었다. 그 먼 길을 낡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손주를 보러 오셨는데 면회를 거절당하셨다고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당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오신 분이다. 그런 분이 지금 내게 전화를 하셨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분명 내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는 끔찍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어디시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아, 부대 앞이다. 이제 막 버스 타려고. 거기 꼼짝 말고 그대로 계세요. 아시겠죠?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꼭 거기 계세요. 나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장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참모들에게 나는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회의 종료, 전원 업무 복귀.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던 부관을 향해 돌아섰다. 내 눈빛을 본 부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당장 지휘관 차량 대기시켜. 목적지는 위병소 앞. 5분 안에 출발한다. 앞을 막는 모든 차량. 비상 사이렌을 울려서라도 치워. 정체는 용납 못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부관이 허둥지둥 뛰어나갔다. 나는 사무실로 달려가 관물대에 걸어두었던 내 모자를 집어들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분노로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내 할아버지, 육전 2.5 전쟁 당시 온몸으로 포탄을 막아내며 이 나라를 지켜낸 숨은 영웅.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 한 사람, 감히 그런 분을 누가 어떤 하찮은 이유로 모욕했단 말인가. 용서할 수 없었다. 사단장 전용 지휘 차량은 도로를 질주했다. 비상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자 앞서가던 차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다. 나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굳은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할아버지의 떨리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15분 후 차는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끼익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멈춰 섰다. 나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갑작스러운 사단장 차량의 등장에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오만하고 불량한 자세의 황태석 병장이 있었다. 충성사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황 병장이 목청껏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다. 길 건너편 낡은 벤치. 그곳에 내 할아버지가 있었다. 저녁에 찬바람을 피하려는 듯 작은 몸을 한껏 웅크린 채 그 초라하고 외로운 뒷모습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향해, 아니, 내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갔다. 내 군화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위병소의 모든 병사들, 그리고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할아버지 앞에 섰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육군소장 김수현은 그 모든 시선 앞에서 내 할아버지를 향해 한쪽 무릎을 꿇었다. 군복 바지가 흙먼지로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벤치 위에 놓인 할아버지의 차갑고 주름진 손을 잡았다. 아, 할아버지. 내 목소리가 격한 감정에 가늘게 떨려 나왔다.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셔서 왜 이러고 계세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손을 마주 잡아줄 뿐이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겪었을 모멸감과 서러움이 온전히 내게로 전해져 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뒤를 돌아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된 황 병장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내 안의 모든 슬픔과 연민은 사라지고 칼날 같은 분노만이 남았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니오, 이리 와. 나는 그에게 반말을 했다. 군대에서 장성희 병사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최고의 분노와 경멸을 표하는 방식이었다. 황 병장은 거의 울상이 되어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내 놈, 눈에는 이게 그저 초라한 늙은이로 보였나.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아이분이 누군지 아나. 황 병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다. 똑똑히 들어. 이분은 육션 2보 전쟁에서 지금 내 놈과 내가 이렇게 발뻗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이 자유를 온몸으로 지켜내신 분이다. 내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그리고 감히 내 놈 따위가 문전박대한 내 할아버지시다. 나의 할아버지라는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황 병장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그는 나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내 부관을 향해 명령했다. 당장 이 위병소 책임자 전원 직위 해제하고 감찰에 넘겨. 오늘 근무자 전원 한 놈도 빠짐없이 조사해. 위병소 CCTV 영상 지금 당장 확보하고 내 사무실로 보고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에 있는 박진우 이병 지금 당장 면회실로 데려와. 사단장의 명령이라고 전해. 내 명령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부관과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아수라장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내 할아버지의 여윈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시죠. 할아버지,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세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할아버지 앞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분노와 그리고 내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의 증거였다. 수연이라는 이름의 폭풍은 그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수연이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떨고 있는 나를 부축하여 위병소 옆에 위치한 다른 건물로 이끌었다. 그곳은 아마도 부대를 방문하는 높은 손님들을 위한 접견실인 듯했다. 내가 상상했던 군대의 딱딱한 모습과는 달리 방 안은 부드러운 소파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은은한 차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이는 나를 가장 편안해 보이는 소파에 앉히고는 부관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도록 지시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내 앞에 놓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다. 차가운 벤치에서 얼어붙었던 손끝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따스한 온기가 서서히 퍼져나갔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 진우, 금방 올 거예요. 수연이는 내 옆에 앉아 내 흙먼지 묻은 손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는 아까 위병수 앞에서 보았던 얼음장 같은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만난 평범하고 다정한 손녀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 고요하고 따뜻한 공간에 있으니 비로소 내가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동안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간부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고 위병소 주변이 소란스러워진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수연이가 내린 명령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들을 휩쓸고 있는 것이리라. 나는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소란이 끝나고 어서 빨리 내 손주 진우의 얼굴을 볼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접견실 문이 벌컥 하고 열렸다. 할아버지, 울음 섞인 목소리와 함께 군복을 입은 한 청년이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내 손주, 진우였다. 녀석은 내 앞에 서자마자 툭 하고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런 험한 일을 당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울며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우는 손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100일 휴가 때보다 더 늠름해진 몸이었지만 내 품에 안겨 우는 모습은 영락없는 옛날에 그 어리고 여린 내 손주였다. 아니다. 진우야, 네가 뭐가 죄송해. 어서 일어나거라. 나는 녀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절대로. 그러니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이렇게 울어서 쓰겠나. 내 위로에. 진우는 더 서럽게 울었다. 나는 그저 녀석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었다. 오늘 하루 종일 내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손주의 이 눈물 한 방울에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한참을 울던 진우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녀석은 내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수연이를 발견했다. 누나, 진우의 눈이 토끼처럼 동그래졌다. 제 누나가 왜 여기에, 그것도 별 2개를 단 장군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수연이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나다. 진우야, 오랜만이네. 더 늠름해졌구나. 아니, 누나가 어떻게... 사단장님이... 그럼 할아버지 면회는... 진우는 뒤늦게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아버지를 문전박대한 사람이 바로 제 누나가 지휘하는 부대의 병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수연이는 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황 병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이 부대의 모든 것을 뜯어 고칠 생각이다. 그 말을 하는 수연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지휘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오늘 겪은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무겁고 어색했던 분위기는 내가 가져온 김밥통을 열면서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자, 이제 그만하고 이거 먹자. 다 식어버렸겠다. 나는 보자기를 풀고 김밥통 뚜껑을 열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와, 할아버지, 김밥이다. 진우는 언제 울었냐는 듯 얼굴이 환해지며 김밥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역시 세상에서 할아버지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녀석은 우물거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나는 수연이에게도 김밥을 권했다. 수연이, 너도 좀 먹어봐라. 네가 좋아하는 계란 많이 넣었다. 수연이는 네. 할아버지하고 대답하며 작은 김밥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별 2개를 단 육군 소장이 촌스러운 플라스틱 통에 담긴 김밥을 먹는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지만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맛있습니다. 할아버지. 수연이는 어릴 적처럼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웃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김밥을 나누어 먹었다. 하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더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였다. 멸시받았던 내 사랑과 정성이 마침내 내 소중한 손주들의 입속에서 제 가치를 찾는 순간이었다. 김밥을 다 먹어갈 무렵 수연이가 내 왼쪽 손목을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시계 멈췄네요. 제가 수리 맡겨드릴게요. 나는 내 손목에 낡은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4시 10분에 멈춰있는 시계.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다. 괜찮다. 그래도 이건 제가 처음으로 선물해드린 건데 그래서 더 소중한 게다. 나는 수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게 꼭 시간이 맞아야 좋은 시계더냐. 그냥 이렇게 내 손목에 채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하레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계다. 시간이 멈춰서 네가 선물해줬던 그날의 기쁨이 영원히 박제된 것 같아 오히려 더 좋구나. 내 말에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강인한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작은 면회실이라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길고 길었던 하루였다. 지옥 같은 모멸의 시간을 지나 나는 마침내 이렇게 내 사랑하는 손주들의 곁에서 가장 완벽한 평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그날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차가운 늦가을을 지나 만물이 다시 깨어나는 이른 봄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내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될 만큼. 수연이가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은 한결 넉넉해졌다. 진우 녀석도 부대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편지를 종종 보내왔다. 녀석의 편지에는 부대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난생 처음으로 귀빈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맹호 부대로 향하는 검은 승용차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 나는 수연이의 이름으로 온 공식 초청장 한 통을 받았다. 부대 면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새로 지은 영웅을 맞이하는 집이라는 이름의 면회 시설을 개관하게 되었으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의 가장 아랫부분에는 개관식의 가장 중요한 손님은 바로 할아버지라는 수연이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수연이가 사준
내 평생 처음 입어보는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었다.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내 손녀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차창 밖으로 몇 달 전 그토록 나를 서럽게 했던 부대의 정문이 보였다. 하지만 오늘의 정문은 더 이상 차갑고 위압적이지 않았다. 활짝 열린 문 앞에서 군악대가 장엄한 환영 연주를 하고 있었다. 차가 문 앞에 멈춰 서자 한 장교가 달려와 내 차 문을 열어주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정중한 태도에 나는 몸둘 바를 몰랐다. 내가 안내받아 들어간 곳은 몇 달 전에 그 초라한 위병소와는 천지 차이인 밝고 따뜻한 건물이었다. 그곳이 바로 영웅을 맞이하는 집이었다. 내부는 호텔 로비처럼 쾌적하고 안락했다. 한쪽 벽면에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 영웅들의 흑백 사진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부대를 방문한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푹신한 소파와 탁자들이 놓여 있었다. 특히 참전용사들을 위한 전용 라운지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따뜻한 음료와 간단한 다과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둘러보았다. 내가 겪었던 그 차갑고 모욕적인 사건 하나가 이토록 따뜻하고 인간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개관식은 곧 시작되었다. 수많은 장병들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 손녀 김수연 소장이 연단에 올랐다. 별 2개를 단 장군의 위엄 있는 모습이었지만 나는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따뜻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낡은 면회소를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수연이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부대,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안에는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바쳐 이 땅의 자유를 지켜내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 전후 참전용사분들이 계십니다. 수연이의 시선이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나를 향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존중하고 이어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 영웅을 맞이하는 집은 바로 그 책무를 다하겠다는 우리 맹호부대 전 장병의 굳은 다짐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행사의 마지막 순서, 개관을 알리는 리본 커팅식이 진행되었다. 사회자는 가장 중요한 귀빈을 소개하겠다며 내 이름, 69.216 참전용사 김철수 선생님을 호명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어색한 걸음으로 연단에 올랐다. 수연이가 내 손에 하얀 장갑을 끼워주고 가위를 쥐어주었다. 나는 내 손녀와 나란히 서서 붉은 리본을 잘랐다. 싹둑 하는 소리와 함께 리본이 잘려나가고 새로운 문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그것은 단순히 한 건물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불통과 오만을 끊어내고 존중과 소통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문 밖에서 서성이는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모두의 박수 속에서 한 사람의 영웅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다.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난 후 특별 휴가를 나온 진우와 수연이, 그리고 나, 이렇게 3사람은 부대 안을 조용히 산책했다. 진우는 이제 제법 군인다운 늠름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저 다음 달에 분대장 교육 받으러 가요. 제가 우리 소대에서 제일 훈련 점수가 높대요. 진우는 자랑스럽게 떠들었다.
나는 흐뭇하게 웃으며 손주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래, 장하다. 내 손주. 다치지 말고 항상 몸 건강히 지내는 게 최고다. 우리는 웃음꽃을 피우며 걷다가 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때 나는 문득 내 손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똑딱, 똑딱, 똑딱. 나는 깜짝 놀라 내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4시 10분에 멈춰 있던 그 낡은 시계가 어느새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생명력 넘치게 돌아가고 있었다. 수연아, 이 시계가... 내가 놀라서 묻자 수연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에이, 할아버지, 그래도 제가 처음 선물해 드린 건데 그냥 멈춰있게 둘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제일 시계 잘 고친다는 장인 할아버지께 부탁해서 고쳐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괜찮다고. 멈춰있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말했던 내 말을 이 아이는 잊지 않고 이렇게 되살려 놓은 것이다. 시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 내 가슴 속에서도 따뜻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나는 가만히 손을 뻗어 한쪽으로는 수연이의 손을, 다른 한쪽으로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내 손, 전쟁의 상흔과 고된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주름지고 거친 손, 수연이의 손, 수많은 결제 서류와 작전 지도를 만졌을 굳은 살이 박여 있지만 강하고 따뜻한 지휘관의 손, 진우의 손, 이제 막 조국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젊고 희망 넘치는 병사의 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우리 세 사람의 손이 그 순간 하나의 끈으로 단단하게 이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길고 외로웠던 내 인생의 황혼. 하지만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이렇게나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이 아이들이 있는 한 내가 지켜낸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나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유 떡딱 떡딱. 내 손목 위에서 새 생명을 얻은 시계가 힘차게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된 나의 두 번째 봄을 알리는 소리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따뜻한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꺼져가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